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개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 틀 속에서 뻔한 패배를 기다릴 수 없다며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이미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을 떠난 현역 의원은 9명이 돼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사태가 심화하고 야권 재편 움직임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야당의 분열상은 예상됐던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안철수 신당에 대한 우려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쟁점 법안 처리 등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야당과의 차별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2016년 새해 여의도를 달군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쟁점 토론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문용식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한길 전 공동대표의 탈당 기자회견부터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마침 새해를 여는 즈음에 저는 새 희망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에우라지 개파 이익에 집착하는 패권 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모셔온 안철수 의원을 패권 정치는 급기야 밖으로 몰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에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수명이 다한 양당 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허물어내야 합니다. 야권이 승리로 가는 길에서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김한길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네, 나간다 안 나간다 이렇게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예. 네. 교수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결국은 뭐 대규모의 분당으로 가는 그런 큰 오늘 그 이벤트 기점이 됐죠. 예. 근데 저는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많이 예견이 됐었고 김한길 의원 또 뭐 탈당한 경력도 있고 또 새로운 당에 또 들어갔다가 또 전 대표였는데 탈당하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어떤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탈당에 대한 변이 어떤 새 정치에 대한 뭐 어떤 그 뭐 어떤 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탈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한길 의원의 경륜이나 비중에 비해서는 그 어떤 탈당의 어떤 그 명분이 좀 약한 듯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그 중견 의원이 저는 큰 결심을 했으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합치든 좀 잘 되길 바랍니다. 네, 문 회장님 오늘 더불어민주당 결국 더불어 가지 않겠다 나갔는데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소설가 치고는 좀 밋밋했다. 좀 김한길 전 대표 탈당은 워낙 뭐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서요. 새삼스럽지 않은 그런 탈당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김한길 전 대표님 탈당의 변을 좀 유심히 봤어요. 야, 상황 인식이 잘못돼도 이렇게 잘못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패권 정치를 그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문재인 대표만큼 1년 내내 대표직 사퇴해라라고 시달리는 대표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당직자 하나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당대표가 어떻게 패권 정치입니까? 지금 저 옛날 기억을 잊어먹으시는데요. 2월 8일 당대표 당선되고 바로 뒷날 당직 인사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양승조 사무총장, 손학규계죠. 그렇죠? 김영록 수석대변인, 그렇죠? 또 김현미 비서실장 다 친노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으로 탕평 인사를 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패권적 개파입니까? 오히려
이 패권 정치를 말씀을 하시려면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원내대표인 유승민 대표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게 패권 정치고 그걸 비판을 해야지 당직 하나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그 대표를 두고 패권 정치하고 뭐 비판한다. 그걸 비판하면서 탈당한다. 이건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조금만 말씀드리면 갑자기 그 야당 얘기를 하시면서 패권주의를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 얘기를 하는 건 전혀 논리적으로 아니, 납득이 그러니까 안 돼요. 패권 정치를 잠깐만요. 서로 이렇게 패권 공평하게, 정치를 잠깐만요. 비판을 하려면 네, 소통위원장님 그러니까 한 지금 말씀만 드릴게요. 고 패권 문재인 정치를 당대표의 비판하려면 그 박근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아니라 패권 정치를 비판해야 된다. 발언할 수 그 있는 얘기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예. 네. 뭐 안타까운 일이죠. 문재인 당대표도 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평을 내고 있는 것처럼 정치 전반적으로는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있어서 탈당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냐. 뭐 많은 분들이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 선수 아니냐. 이렇게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나름대로 고뇌에 찬 결단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중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그 탈당 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김한길 당대표가 이전에 2007, 8년에도 탈당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계속해서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른바 중도 개혁 노선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2008년이라고 하는 5년 전에 탈당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계속 이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김한길 대표는 실제로 이른바 새정치연합체제에서도 노선 관련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투쟁에서 성공하지 못했구나. 네. 그걸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과물이 반복이 됐고 그렇다면 그 노선 투쟁의 어떤 결과물 속에서 반대급부에 있었던 문재인 당대표 체제의 이른바 폐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네, 한 건데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당대표 뭐 지도부 흔들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은요 서로가 서로를 흔드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김한길 당대표 체제에서는 안 흔들었나요?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에서도 의원들 그 박영선 원내대표 내려오라고 연판장 돌리고 계속해서 안 내려오면 계속 회의하겠다라고 협박하고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의 문화예요. 지금 그 네. 문화가 바뀌지 않은 교수님, 것이죠. 예, 말씀이 너무 그걸 크신데요. 지적하고 있는 예, 거죠. 거기에 계신데 대해서 제가 반론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시만, 예, 죄송합니다. 저기 그 안철수 의원부터 계속 좀 센터장님. 네. 일요일마다 이렇게 상황이 좀 반복된다. 탈당 의견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전 각본에 따라서 안철수 신당 또는 김한길 대표 측에서 좀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친노 386 소위 친노 386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대한 각본이 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일견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아주 모든 것이 작은 퍼즐 조각처럼 이제 맞춰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제 더민주당을 상당히 어쨌든 왜소한 또 폐쇄적인 집단, 폐쇄적인 정당으로 사실은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 떠나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메시지 대결을 사실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안철수 신당 쪽의 인사들과 더민주당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 달 정도의 기간들을 봤을 때는 그 메시지 대결에서 사실은 이제 안철수 신당 쪽, 탈당파들이 상당히 주도해온 측면이 있고 전국의 중심을 이제 이끌어온 측면이 있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상당히 어필되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제보다도 그 메시지 대결에서 실패하고 방어적으로 나가고 수세적으로 나가면서 대중들을 지지층들을 폭넓게 설득시키지 못함으로써 원래 실제 있었던 위상보다 더욱더 낮아지는 측면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네.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이 양당의 경쟁 구도 이것을 사실 용인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예상까지 해볼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 센터장님은 결국 안철수 신당과 합치든지 또 다른 말로는 합류할 거로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 안철수 의원과 사실 함께 했고 당으로 데리고 왔던 어떤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공동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나 어쨌든 먼저는 지금 더민주당이 통합에 소극적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아마 안철수 신당과 그 이외에 있는 다른 천정배 신당 등 다른 이제 군소 정당들이 있는데요. 그런 신당 흐름들을 뭉쳐내는 통합해내려고 하는 모양새를 먼저 시도를 함으로써 더민주당에 대한 대비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려는 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교수님은 결국 나갈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계속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그 탈당에 어떤 힘을 갖다 계속 배가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한길 의원이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쪼잔한 어떤 전략 속에서 뭐 탈당을 늦추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탈당을 예고를 하고 너무 하여튼 세심하게 잰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의원 답지 않은데 근데 저는 이제 김한길 의원이 이제 나갈 때 나가서 이제 본인의 향후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번에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안철수 진영하고 합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진영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뭐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정치 분파가 될 가능성 같고 사실은 김한길 의원이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정부와의 싸움에서 사실 패배한 거거든요. 이때 뭐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혁 이니셔티브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득점을 못한 이런 게 오늘 탈당까지 이어지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야당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잘 돼야 되는데 항상 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러다가 나중에 또 선거에 쫓기면 뭐 통합해야 되고 뭐 빅텐트 쳐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야당은 이 분열의 이 정치사를 어떻게 써갈 것이냐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박근혜 대통령의 패권주의를 얘기하셨는데 어떤 정치 세력이 동등한 상태에서는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뭐 행정부 국가원수로서의 권력을 장악하는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뭐 패권주의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탈당 갖고 좀 명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두 분이서 합치면 도로 새정치민주연합 아니냐 뭐 그런 곱지 시선도 있습니다. 앞으로만 합치게 된다면은 둘 관계가 어떻게 좀 정립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김한길 전 대표 얘기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새로운 세력들을 결집해내는 어떤 결집의 어떤 에너지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현재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창당의 어떤 지금 급물살을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나름대로 이런 절차들이 좀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김한길 의원의 어떤 합당 문제라든지 입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텐데요. 저는 정공기 교수님처럼 이들이 실제로 무슨 헤게모니 싸움을 밖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로민주당의 어떤 형태로 그런 어떤 지분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한다면 둘 다 공멸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둘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분 다 뭐 탈당을 선언하면서 희망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지분 경쟁으로 이 부분을 끌어내리기보다는 좀 더 희생하고 어떤 형태로든 알겠습니다. 나누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총화를 이뤄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김한길 전 의원과 합당한 것도 문제지만 정국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호남에 분열되어 있는 이 야권 진영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건가 그리고 김한길 대표는 그걸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또 다른 화두로 남을 것이다 보고 있죠. 센터장님 지금 뭐 통합을 좀 거론하셨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95년도 DJ 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정계 복귀하시고 국민의 창당을 만들면서 다시 호남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민주당 지금 노무현 뭐 김원기 뭐 그런 분들 갈라졌는데 결국 그런 아픈 분열의 역사를 대자비 다시 연상시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권의 여러 가지 이제 불행의 모습들이 이제 노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것의 근본적인 배경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지지 기반이 동일한 어쨌든 한 그룹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성향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야권 같은 경우에는 야권 기반이 동일한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세 개의 이질적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 기반이 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진보 흐름을 강화하자고 하는 층입니다. 이 층들은 지금 이제 이른바 친노 또 친문적 정서가 강한 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지금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도 흐름을 강화하자고 하는 층이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하나의 또 다른 그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거주자들 또 호남 원적자들일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이념적으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공통점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일적이기 때문에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제 기반인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이제 있었고요. 지금 보면은 안철수 신당이 생겨나고 있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들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도부 상층에서 어떤 그런 세 가지 그룹들을 이완시키거나 분열시키는 요인들이 지금 너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 자체도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한동안 이 세 개의 그룹들이 연맹체 형태로 이어져 왔던 것이 그동안 최근에 어쨌든 지난 정부 또 현 정부를 지나면서 야당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계약이든 연맹이든 모습으로 이어져 왔던 것이 이번 기회에 사실 그것이 세 갈래로 사실 와해된 상황으로 사실상 정치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야당이 여당과 대결해서 이기려면 정비되고 통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고향이 전라도 광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호남이 사실 춘추전국 시대에 돌입했는데 뭐 이렇게 그 호남에서 당을 만드는 분들 명분이 호남이 친노가 호남을 홀대한다, 무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그 과거에 뭐 대북송금 특검을 노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측근이란 분들이 대부분 호남입니다. 뭐 전해철, 김태년, 김경협, 진성준 대부분 호남 출신인데 네. 왜 이렇게 욕을 먹나요? 그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딱 네. 짚고요. 그 김한길 대표 탈당 관련해서 이게 DJ 국민의 창당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뭐 자막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얼토당토 않고요. 가장 가까운 데자뷰는 바로 2007년에 김한길 대표 탈당하면서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었던 그거죠. 탈당해서 기획 탈당해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합당하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렇게 원위치 되는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 김한길 대표 오늘 그 탈당의 변에서 가장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이 백지 위에서 새롭게 정치 지도를 그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니 지지자와 당원들은 장기판에 졸입니까? 정치 몇 명이 이렇게 합치고 이산하면은 새 판이 그려지는 겁니까? 이건 정말 이합집산 노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호남 민심을 말씀을 드리면 호남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은 자기들 이해관계와 이 개혁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치에 물들은 기존 정치인을 제발 좀 물갈이해다오. 제발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서 좀 키워다오. 이게 호남 민심의 핵심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축이고요. 그 와중에 이 그 친노 뭐 또 문재인 그리고 과거의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있는데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얼마나 호남에서 민주당을 밀어줬습니까? 그런데 모든 선거에서 많이 진단 말입니다. 선거하면 지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이제 그게 첫 번째로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열린우리당 분당했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그게 켜켜이 쌓여있는 감정이 있어요. 이게 해소되지 않는 누적된 불만이 있고요. 거기에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정치적인 실수도 있었고 이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몇 번 사과를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득권 호남 정치인들이 호남 민심파리를 너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치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걸 앞세워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조중동, 종편 등이 그걸 더 부추겨서 이 간극을 벌이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래서 민심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말씀하시죠. 예. 그 호남 민심이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나빠졌는가, 나빠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정국미 교수님한테 신당이 압도적이야 이런 얘기 했다고 혼났습니다. 모든 정치적 유권자의 지지는 속단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거는 정국미 교수님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신당이 이른바 정당으로서의 모습도 갖추지 않은 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지지율 조사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정도죠. 그 원인에 대한 진단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안철수 신당 때문에 생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호남 민심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조차도 그때 광주 민심을 한번 보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정당 지지는 다른 어떤 그때 천정배 신당도 있었고 여러 신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당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민심은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당을 우리는 지지하는 지지자이다라는 거 하나. 그러나 문재인 당대표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지가 않았어요. 일관되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왔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한두 번 정도 높게 나오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문재인 당대표 체제로는 수권이 불가능하다라는 호남의 전략적 표심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뭐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 민심들 그냥 이렇게 균열시킨다고 그게 흐트러지는 그런 단순한 민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권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문재인 당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줘 왔는가에 대한 성찰을 네. 해보면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호남에서 민심이 위반된 건 결국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런 주류 탓이다 하는데요. 그걸 좀 뭐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호남에서 일단 민심이 위반된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어떤 식으로 더 세력을 불릴 거고 그리고 그 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 좀 해주십시오. 예, 앵커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호남 민심은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여론조사의 그 뭐 등락에 따라서 과연 이렇게 쉽게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호남 민심은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가장 잘 파악을 해가지고 호남 민심,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그랬는데 너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호남을 그 어떤 지역 기반을 그 팔아가지고 자신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패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 지금 뭐 호남에서 뜨고 있다고 하지만 안철수 신당을 우리가 그 거슬러 올라가면 왜 대통령 후보를 독자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양보를 하고 다시 또 민주당하고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뭐가 잘 안 되니까 또 나와서 다시 한번 호남에서의 어떤 기반 정서적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하겠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문재인 대표 그렇게 호남의 그 앵커 지적하신 대로 민심이 뭐 조금 이탈한 건 사실로 보이는데 그렇게 호남 정서를 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호 여사한테 가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 이게 과연 좋았느냐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 두 진영 모두 다가 저는 그 안타깝게 보이는데 저는 야당의 분열사가 왜 계속될까 하는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떤 그 희생의 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당을 생각하면은 여당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그 아주 패배의 그 직전에서 그 김무성 대표가 공천에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무성 대표 뭐 새롭게 만들어서 몇 석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본인이 희생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그 여행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뭐 그 제가 표피적인 분석을 하는 그 이유도 야당의 분열사는 너무 그 많은 정치인들이 쉽게 탈당과 그 신당을 만든다 하는 국민적인 그 이런 그 생각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은 야당의 분열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걸로 봐야겠고요. 이제는 그 문재인 대표의 다음 수가 뭐냐, 뭐 반격이라고 하지만 오늘 김병관 웹젠 그 게임 업체 이사회 대표께서 의장이죠. 저번 주에는 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이렇게 계속 영입하는데 새로운 인물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앞으로 선거에서 총선은 결국은 공천 싸움이고요. 인물 싸움이지 않습니까? 인물에서 새롭고 유능한 인물을 발굴해서 선보이는 것이 이게 모든 승부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인물 영입 발굴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당의 지금 금방 우리 교수님
희생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당 중진들도 다 생각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해오고 싸워오신 분들인데 이 국면에서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그런 용단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게 지지자와 당원들한테 감동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지지자들은 응집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오픈하자마자 10만 명이 물밀듯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이 위기에 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감동을 주는 정치 행위가 있거나 하면은 다시 응집해서 50만, 100만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일이 충분히 앞으로 예견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당은 중심을 잡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 친노 투기의 응집력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아니 친노 투기가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을 바라는 예. 개혁적인 지지자들이 그만큼 위기에서 응집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지자들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는. 예, 제가 말씀드린 친노란 건 어떤 뭐 계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가치적인 그런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네, 센터장님 그 1월 14일인가요? 그 현재 그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 기초단체장이 물러나야 시한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탈당파 의원들이 그 시간만 좀 간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1월 15일이나 17일 그때 일요일인가요? 그 거사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탈당파 아니면은 비노 의원들이 움직일까요? 일단은 이제 뭐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은 이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더민주당에 대한 어떤 반감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에서 올해 총선에서 호남에서만큼은 더민주당에 대한 어떤 심판 프레임이 일정 부분 작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추가 탈당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인데요. 본인이 탈당을 할 경우에 당선 가능성을 낮추는 이제 흐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경쟁 정당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감행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컷오프의 20% 하위 2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인이 알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질시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김한길 의원의 탈당 이후에 만약에 이제 컷오프 20% 발표 나고 이후에 다른 상황들까지 전개될 경우에는 아마 수도권에서도 일정 부분은 그것이 이제 추가 탈당이 있게 되면서 분당 수준의 의미로 부여할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새해 맞아서 일단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일제히 실시했는데 그 특징을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어떤 대선 후보 경쟁력 그리고 호남에서 지역적으로는 호남에서 지지율이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특히 뭐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쳤다는 그 조사도 있고요. 어떻게 좀 골든 크로스를 넘었다고 보십니까? 뭐 지지율 자체는 여러 가지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에 비해서 또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존재하는 거죠. 대체로 경향성들을 보면 어떤 순항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특히나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층은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 특히나 이 정책의 컨텐츠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지지 집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그 순항들이 실제로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에 대한 위기의식을 오히려 더 가져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의 입장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과 당대당 통합을 할 때 그때 입당할 때도 사실은 한 30% 정도의 개인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비슷한 계층에서. 근데 그게 이제
이제 당대당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10% 이하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복원되기가 너무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당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뭐 완전히 다 복원된 건 아니지만 그 돌아섰던 그 과거의 유동적인 유권자층이 조금 일정 부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요 정도의 어떤 네.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또 네.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 거죠. 위원장님 뭐 지금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네. 되게 컨벤션 아니, 효과로 봐야 될까요? 안철수 어떻습니까? 신당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 자신도 처음에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여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다시 결집하고 지지율이 오르고 해서 되게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여론조사가 되게 들쭉날쭉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8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내봤어요. 신문 5개하고 방송 3군데 평균을 내보니까 새누리가 34.9%, 민주당이 18.7,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18.6. 정말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상 밖 선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금방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는데요. 신당하면 좋은 겁니다. 안철수 신당이라는 말 자체가 좋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낡은 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당 말에 원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어서 여론 조사에는 좋게 나올 수 있는 법이고 초기에 또 컨벤션 효과가 또 있는 거고 조중동과 방송에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띄워주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이런 안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이런 것 것들 저희가 좀 감안해야 될 거고요. 결국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46개 지역구에 안철수 신당에서 이렇게 내거는 인물, 후보의 면면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지지율을 좌우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문 위원장 말씀 맞죠. 그 인재 영입이 가장 중요한 그 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인재 영입도 중요하지만 그 신당이든지 더민주당인지 추구하는 어떤 새 정치에 대한 그런 콘텐츠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철수 신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뛰쳐나온 컨벤션 정권의 지지로 올라갔는데 뭐 알맹이가 제가 알기로는 증세 부분, 이 부분 한번 딱 얘기한 뒤로는 전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물론 그 정현정 교수님이 많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더민주당 같은 경우도 더민주죠, 정확히는. 아까 이제 SNS 얘기하시고 뭐 여러 가지 희생도 한다고 그러는데 희생이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민주에 4선, 5선 하는 분들 월급쟁이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희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 우리나라 종편이라든가 이런 보도 채널에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 정말 우리 국민 상식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그 부분은 종편이 위원장님. 종일 편파 방송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니 그거는 사담으로 하시는 거지. 한쪽으로 왜곡 방송에서 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그 점은 예. 저희가 이해를 해야 제 됩니다. 얘기 이 문제는 좀 나중에 사담을 하신 얘기고 기울어진 운동장 네,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언론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은 그 것을 얘기를 우리가 드리자는 게 인정을 아니고 해야죠. 저는 이 야당의 다이내믹한 이 갈등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저 새누리당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사실 이 야당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안철수 신당이 어쨌고 지금 더민주가 어쨌고 해서 굉장히 포커스도 받고 있으면서 양당의 새로운 모습이 그려지는데 새누리당은 지금 존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정치 쇄신을 해야 되고 정치 혁신으로 그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 이런 부분은 또 안철수 신당은 또 많이 뺏길 것 같고 선명성 부분도 또 더민주가 뺏길 것 같고 이런 거 보면은 새누리가 공천 룰 싸움에 너무 마이너한 부분에 매달려가지고 큰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누리당 문제는 아니 잠깐만요. 잠시만요. 좀, 제가 한 가지만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경향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 더민주당 당직자들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저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대지 못하면 그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들을 무슨 서슴없이 말씀하십니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 어디 문제는 3대 종편이 안철수 교수님, 의원을 띄워준다라는 잠시만요. 이런 예. 의혹설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근거를 잠시만요. 내셔야죠. 지금 언론 문제는 나중에 좀 말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다른 기회를 계속되고 빌어서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대담하시고요.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가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 증권
그 주식시장 쪽에서는 과거 뭐 지금도 있지만 안철수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하면 어떤 보도가 나오면은 그 테마주가 크게 뛰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시장에서도 현재 경향을 진단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신년의 발생하는지. 각 언론사 조사 결과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안신당이 높게 나온 경우, 더민주가 높게 나온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유동성이 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새로운 세력이 나타남으로써 또 기존의 어떤 더민주는 남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탈당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자체에서 과연 이제 안철수 신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간의 기대처럼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과거에 어떻든 그런 기대했던 바를 실현해낼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기대가 동일하게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사 방식이나 물음에 따라서 안신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강한 분 같은 경우는 더 민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소가 이제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유동성이 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안철수 신당이 기존에 이제 없던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지표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동일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더 인재 영입도 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안신당과 더민주가 동급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는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중들이 어떤 패권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것을 먼저 해소해 주어야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또 혁신을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측근이라든가 또는 386 의원들 중에서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불출마 선언 등의 어떤 희생적 모습을 해 주어야 그 다음부터 어떤 혁신의 모습으로 기울여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더민주가 해야 어떤 비교 우위라든가 절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동급의 경쟁으로 인식되고 그 있다는 자체로 얘기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사실은 그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른바 더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혁신적인 색채로 전이를 할 거냐. 바꿔낼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일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맞냐라고 하는 거죠. 일정 부분 그 패권과 폐쇄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일정 부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그런 뭐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 뭐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지금 탈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당내에서는 분열의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혁신적 이미지의 인재를 영입하고 또 일부 내부 인사들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도대체 그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이미지를 여전히 못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불출마와 관련되어지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너무 타이밍이 늦었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당대표가 실제로 어떻게 혁신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작지만 강하게 가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수권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인지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꿔낼 것인지 방향을 이제는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신당과 혁신 경쟁을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거 이것이 오히려 지금의 어떤 뭐 나름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라고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알겠습니다. 어떤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희망적인 신호로 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많은 악재 속에서도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오히려 좀 오른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앵커 말씀에 그 두 가지가 다 저는 적용되는 것 같다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뭐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느냐 우리 그 더민주 문재인 대표 있다 해가지고 한 25% 정도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만족해가지고 정권 잡겠어요. 그건 저는 이런데 만족한다면은 더민주는 정말 뭐 생각이 모자라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혁신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두 진영에서 혁신을 할 거라고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갈라져가지고 뭔가 좀 새롭게 하겠다. 야당 지지자들. 야당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50%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잔잔한 건지 모르지만 두 진영이 하는 모습 보면 전혀 혁신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표 호남에서 좀 밀린다. 정서적으로 약간 지금 뭔가 좋지 않다. 생각되니까 당장 달려간 것이
동교동의 이호 여사인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저 정도 가지고 어떤 뭐 새로운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안철수 쪽 얘기도 해야 되겠죠. 떡국 봉사를 하러 갔는데 국민들이 그 안철수 의원이 앞치마 두르고 경로당에 가서 떡국 봉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그런 고뇌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정말 그 아주 기성 정치인들이 하는 아주 표피적인 그런 그 정치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하고 있다. 예, 제가 교수님 말씀에 한 말씀을 꼭 드려야겠네요. 신년 새해 첫날 아닙니까? 그러면 어르신 찾아가서 세배 드리고 인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해서 당대표가 민주당의 뿌리와 같은 이호 여사님 찾아뵙고서 인사드리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무나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는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왜곡하는 말씀은 비판을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해마다 찾아가시겠죠. 찾아갔는데 그리고요. 올해는 유독 그리고 밑바닥에 앉아가지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요. 이호 여사님이 낙상을 하셔서 휠체어에 몸이 불편하니까 가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런 좋은 취지를 그 해석하고 피상적인 싶습니다.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상대편으로 대해서 그리고요. 꼬투리 잡는다는 표현이 지나치시죠. 그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이번에 보면 우리가 좀 놀래야 될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것대로 하면 문재인 대표 지지율은 꼬꾸라져야 됩니다. 호남 민심 다 떠나죠. 당에서 탈당하죠. 분당 사태 나죠. 민심 위반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20% 플러스 알파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에서 1,480만 표를 얻었다는 그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신당과 이제 이 민주당이 본격적인 혁신 경쟁을 하는데 이 점은 좀 유념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게 문재인 대표의 20% 플러스 알파 이 안정적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 지지율은 25% 이상의 그 안정성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한 안철수 예, 신당과의 위원장님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걸로 센터장님 보입니다. 잠시만요. 예. 센터장님 지금 야당 후보 지금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반기문 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율이 이제 대망론이 아니라 대세론으로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그것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최근에 높아졌던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겠죠. 이제 현재 한국 현실 정치에 대한 이제 반감들, 불신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국 정치권과 떨어져 있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이제 일정 부분 있겠고요. 그래서 중도층들도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들어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의원이 실제 없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흐름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중도층들이 반 총장에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최근에 반 총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 주는 것 중에 하나 이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새누리당 지지층 중에서 이른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 강경 보수층에서 일정 부분 반 총장에 대한 이제 관심도 또는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여권에 다른 유력 주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 제약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충분하게 김무성 대표로 옮겨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최근에 뭐 박 대통령이 반기문 총장과 여러 차례 만나고 여러 가지 교감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시그널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반 총장의 지지 기반을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대선을 바라봤을 때 반 총장도 이미 거의 이제 상수화가 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그 위안부 협상 갖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그런 시선을 보냈습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뭐 칭찬하고 했는데 만약 또 이렇게 박근혜 진영이 반기문 총장을 갈 경우에는 사실상 뭐 대선 치러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기문 현상에 대해서. 반기문 현상은 뭐 저는 그 반기문 그 총장을 언론 시절에 그 개인적으로 좀 알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잘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소녀상 이전 문제라든가
외교부의 미숙한 처리 때문에 지금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까 야당을 아끼는 입장에서도 25% 가까운 좋은 지지율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격려의 차원에 드린 거고요.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반기문 총장이 그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이것도 꼬투리 잡는 일부 정치 세력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잔 것을 노리다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역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뭐 친박 세력 대통령이 친박 세력을 그 뭐 지휘한다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반기문 총장 세력하고 뭐 연합이 될 때는 뭐 무시 못할 그런 그 정말 그 다음 총선에 제1 그 상수 내지 변수가 될 걸 보이는데 예. 반기문 총장의 그 최종 결단이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무성 대표의 그 또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아니, 드리겠습니다. 저가- 예.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왜 저희들이 반대하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그건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짤막하게 범죄를 말씀해 일본 주시죠.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러나 전혀 배상을 안 하고 그냥 재단에 보상해주는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해서 이건 국민의 민족 감정을 너무나 무시한 협상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이 한마디 하면 대권은 누가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간택을 한다고 해서 대권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이건 알겠습니다. 불가능한 어디 얘기입니다. 주제가 그 반기문 총장의 대망론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해 보이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친박과의 어떤 연대나 이런 표 연대가 이루어지면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이른바 새누리당 당내에서 김무성 당대표의 어떤 그 대권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당내의 권력 투쟁의 결과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반기문 총장이 또 인물적인 어떤 훼손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진입했을 때조차도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 대망론의 어떤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당내 권력 투쟁에 달려 있다. 네. 제가 그러니까 한 이렇게 말씀만 한 가지만 드리면요. 좀 얘기를 하고 시간 싶어요. 관계상 네. 짧게 하겠습니다. 30초만 해주십시오. 예. 반기문 유엔 총장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인 그 여론조사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새로운 친박과의 문제에서 고려할 것도 아니고요. 그 워낙 정도는 인물 나와요. 경쟁력이 네.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네.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이 땅의 야당은 지역주의와 이념 대결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모든 세력은 오늘의 분열이 정말 마지막이란 각오를 갖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재현의 정정당당 다음 주 일요일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